네, 안녕하십니까. CO2 70일에 마케팅을 투자합니다. 싱크이즈의 임지열 대표님 모시고 지금 1시간 반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진행 맡을 세 분의 MC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지식을 큐레이션하는 나피디 고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 나은 소통을 꿈꾸는 드림 챌린저 김은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없는 게 메리트인 25살 예비 창업가 오상윤입니다. 네. 이제 내년 되면 바뀌어야겠네. 26살인가 내년 되면? 아, 네. 저, 나이만 바꾸는 거야? 예비 창업가도 좀 바뀌고 모두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내년 좀 바뀌기 바라요. 자기소개 좀. 네, 안녕하세요. 책 좋아하는 교육기획가입니다. 전 김영서이고요. 임 대표님이 저보고 예전에 못생겼다고 하신 적 있으세요? 네, 이를 달고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듣게 되는 여자예요. 큰일 났다. 자, 그러면 오늘 게스트이신 임수열 대표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싱크이지에서 대표로 있는 대표 사원으로 있는 임수열입니다. 갑자기 말을 조심하는 게요. 아무래도 여기 오늘 꿈자리가 좀 안 좋았어요. 김영서 쌤이 좀 무서워가지고. 자, 오늘 이제 최고의 습관 또 신간도 나왔으니까 여러분 이따가 저자 사인을 할 거니까 끝나고 나서 그때 또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여기 관객들 물어볼게요. 임 대표님 책을 3권 썼거든요. 나는 지금 책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용감하게 의외로 적다. 난 대부분이 다 안 읽은 줄 알았는데 절반 읽었네요. 한 권씩은 다. 야, 그러네요. 그 정도십니까? 2권 다 읽은 사람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2권. 됐어요. 아쉽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임 대표님 워낙 또 인생이 더 파란만장합니다. 그런 얘기도 하고 사업 얘기도 하고 책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하려고 합니다. 시작할까요 이제? 네. 지금 제가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 전작에 이어서 아까 리허설 때도 말씀하셨는데 살아남은 사업가의 절대 습관 그리고 최고의 습관 이렇게 하셨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지 그와 더불어 또 궁금한 게 잘 모르겠는데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자신의 가장 최고의 습관 한 가지 이것만큼은 내가 꼭 버려야 돼 가장 버려야 될 습관 한 가지 코멘트 해주시죠. 예, 일단 이걸 제목을 정할 때는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출판사 기획팀하고 많이 의논을 하거든요. 그래서 책의 내용과 가장 책의 내용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는데 역시 출판사의 기획팀의 의견이 좀 대세가 이런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특별히 어떤 습관에 대해서 강조했다기보다는 출판사가 이 책의 내용과 가장 잘 맞는 어떤 키워드가 습관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은 거죠. 네. 본인의 습관은 어떠신지? 제가 아까 우리 김영선 쌤이 이렇게 상처를 받으시면서도 제가 뭐라 할 수 없는 게 제가 너무나 솔직해가지고 이건 거짓말을 잘해요. 더 치명적인데? 좋아요. 대표님께서 아까 그때 거짓말을 하셨는데 그때 거짓말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니 나 거짓말 안 하는데. 왜 이래? 아니고요. 그러지 않으니까 제가 말하죠. 만약에 그러면 제가 스스로 이 자기 검열. 검열을 해서 조심하죠.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나름대로의 또 매력이 있으시고 뭐 이러니까 제가 농담으로 포장하시는 거. 나름대로. 말 한번 잘못했다 2년 반을 고생했습니다. 대표님 하면 저는 잠깐만 있어봐. 본인 습관을 물어봤는데 습관 얘기 안 하고 무슨 그러네요. 저도 뭐 똑같죠. 제가 잘하는 분야가 있고요. 또 제가 약한 분야가 있습니다. 잘하는 분야 같은 경우는 정말 일을 잘 저질러요. 어떤 문제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 해도 별로 그것을 문제화 시키질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감기처럼 그냥 좀 가볍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면역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죠. 그리고 안 좋은 것도 역시 습관은 있어요. 안 좋은 것 중에 제 스스로가 뭐가 이렇게 안정이 되면은 더 이상 재미가 없어집니다. 모험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제가 그게 조금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좀 이렇게 새로운 거에
도전하고 뭐 이런 것들 좋아합니다. 그거는 버려야 될 습관이 아니라 좋은 습관 같은데. 네네네. 아니 이제 그 또 이제 그러니까 제가 아직까지 혼자 살죠. 아, 그 운동도 잘 안 하잖아요. 네, 요새 배가 좀 나오고 네. 있어요. 아니 고피디님 배를 보면서 얘기했어요. 아 근데 제가 알기로는 결혼 전문 업체 운영하셨던 걸로 아는데 좋은 신부감들도 많으셨을 텐데 굳이 싱글 라이프를 유지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저는 솔직히 여자 없이는 못 살 것 같거든요. 그렇죠, 여자 없이 못 해. 근데 잘했어. 여기 오해가 있는 게 결혼 안 했다고 해가지고 여자가 없는 건 아니지. 아 여자 있을? 그거 모르는 아. 여자일지 여자 들일지도 모르고 오. 그죠. 아. 있어 보이고. 됐을까요? 그 일단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저의 스토리를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처음에 젊었을 때는 비즈니스 하는데 몰입을 했었고요. 그때 물론 사귀는 친구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또 그 과정에서 평지 풍파를 겪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다시 또 헤어지게 되고 또 다시 뭔가 안정화됐을 때 다시 이제 또 한국을 떠나서 이렇게 방황하는 시기가 있었고 그다음 이제 다시 시작했을 때에는 또 다른 인생. 그때는 이제 좀 나이가 있으니까요. 그 여자를 보는 기준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다릅니까? 여자를 어떻게 보는 변하는지. 이뻐야 돼요. 기준이? 나이가 들수록? 나이가 들수록? 그게 아니라 아니 저보고 못생겼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예쁜 기준이 뭐예요? 김태희 이쁘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점점 사실 나이를 먹어가면서요. 네.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말 나이가 어렸을 때는 이쁘면 정말 가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정말 이게 많은 거를 보는 것 같아요. 성격도 그렇고 나하고 잘 맞는지, 그 다음에 정말 내가 잘할 수 있는지, 뭐 이런저런 것들 나이를 먹어가면서 오히려 좀 이렇게 좀 두려워지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인연을 맺는다는 게 모험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이 사랑의 조건에 비즈니스에서만. 비즈니스. 아 그렇군요. 그래도 이제 젊으셨을 때 이제 비즈니스 그쪽 관련돼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저는 임철 대표님 하면 봉이 김선달이 떠올라요. 봉이 김선달이 물이 무료이던 시절에 대동강물을 판 사람이잖아요. 근데 대표님은 말도 안 되는 소규모 자본금으로 억대 이런 마케팅 효과를 내신 경험이 있으시거든요. 그 사랑의 유람선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하는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짧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요만큼인데 지금 처한 환경은 어렵단 말이죠. 그 환경을 뚫기 위해서는 달성해야 되는 큰 목표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안 되니까 그 틀을 깨는, 틀을 깨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접근하고 행동하는 그런 게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도 이제 제가 아마 그 당시 한 400만 원, 500만 원 돈을 들여서 했던 행사죠. 1997년도에. 그래서 그 당시는 어쨌든 국내 최초였기 때문에 큰 이슈가 됐고 400, 500을 써서 한 행사가 제가 그때 산출로는 거의 그 당시로 1억 이상의 와. 광고 효과가 났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이제는 약간 좀 삶을 이분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책 안 읽으신 분들 계시니까 한번 그 부분도 한번 언급을 하면서 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비즈니스적인 관점도 보고요. 그 20대에 처음 창업을 하셨더라고요. 처음 창업을 하셨는데 내 친한 선배에게 대출받았던 자금을 또 빌려주셨더라고요. 네, 그 선배가 또 잠적을 해서 이분이 노숙자 생활까지 이제 하셨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이 책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연예인 김구라 그 부인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빚보증 사태라든지. 이렇게 작은 관련해서 그 본인 경험에 빗대어서 한번 조언을 듣고 싶은데 이렇게 누가 빌려달라고 할 때, 빚보증 서달라고 할 때 어떤 조언 해주시고 싶으십니까? 사업에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빚보증이 됐든 빌려주는 것이 됐든 못 받아도 괜찮을 정도. 못 받는다 생각하는 상황에서 자기가 능력 한도 내에서는 이제 뭐 할 수 있겠죠. 어떤 친분 관계에 의해서. 그런데 그 이상이 넘어가면 자기의 기본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당시에도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냐면,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개인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요, 어떤 사업의 비즈니스적인 플랜이 있고 그 상태에서 사용해야 되는 자금이라면 그거는
내 개인 돈이 아닌 거죠. 그거는 비즈니스를 위한 공적인 자금인 거죠. 근데 그거를 내 개인 돈이라 생각하고 함부로 돌렸던 게 그때 실패 원인이었는데, 그때 당시 정말 그 제가 국내에서 최초로 피부관 에스테틱 샵 그 체인 사업을 구상을 하고 화장품 업체를 끌어들이고 해서 아주 크게 이제 멋있게 진행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먼저 1호점을 얻었어요. 권리금도 막 2천만 원씩 주고. 20대 때. 예, 20대 때. 그래가지고 그거를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도중에 이제 선배가 왔을 때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돈을 빌려줬던 거죠. 그리고 이제 돈을 빌려줄 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죠. 하나는 워낙 믿으니까. 그렇죠. 나도 하다 보면 언젠가 어려운 때가 있으니까 신세 질 때가 있겠지 하는 네. 기대감, 보험 드는 기분으로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뭐 2, 3일 후에 준다, 뭐 5일 후에 준다,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얼마를 이제- 빌려줬는데요? 예? 그 당시 얼마를 빌려줬어요? 그 당시에 5천만 원 와. 빌려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돈이 일주일 열흘 한 달이 다 되도록 이제 못 받았죠. 결국 이제 그 선배는 부도났고, 그래서 인테리어 공사하고 모든 사업을 진행하다가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단하고 이제 돈을 찾기 위해서 쫓아다니게 됐죠. 쫓아다니는 과정에서 또 과정이 그래요. 돈을 찾으러 다니는 과정에서 이제 처음에는 여관을 전전하겠죠. 그러다 돈이 좀 떨어지니까 여인숙을 전전하게 되고, 그러다 그나마 돈이 부족하니까 서울여관 만화방 그쵸. 전전하게 되고. 저도 거기까지 가봤는데 어. 만화방까지는. 어디서 많이 뵌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그나마도 돈이 떨어지니까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한 2주 정도, 길진 않았어요. 2주 정도. 근데 이제 노숙자라고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런 거는 아니었고요. 그냥 단지 왜냐하면 자존심이 강했거든요. 저는 그때 내 스스로 능력이 아주 많다고 생각을 했고 이 사업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막 떠벌리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시작도 해보기 전에 어설프게 망해버리니까 너무나 창피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만나기가 싫은 거죠, 사람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아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이제 피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한 2주 동안을 진짜 돈이 하나도 없어서 쫄쫄 굶었던 것 같아요. 그 화장실 그 수돗물 먹어가면서 버텼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이분들도 지금 겨울이잖아요. 이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사람이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나중에 뭐 일주일이건 10일이건 노숙 생활을 할 때 선배로서 노숙 생활을 할 때 이것만은 팁 하나 정말로 서울역 2번 출구는 피하세요. 왜요? 왜? 그 입구가 커가지고 바람이 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노숙자 생활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딛고 일어서신 겁니까? 그때 제가 그 분명했던 게 그때 이제 밤에 우리가 그 이제 좀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초보였으니까 하여튼 저녁에만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있고 낮에는 이제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아니면 또 실내에 있다든가. 근데 이제 그때 명동을 걸을 때였어요. 명동을 걷다가 우연히 그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 잡지책, 일본 잡지책을 봤는데 그 노숙자라도 일본어는 좀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보다 보니까 그 일본의 결혼정보 시장에 대한 그 네. 리포트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은 돈이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시작하게 됐죠. 그게 계기가 됐죠. 그게 아까 그 사랑의 유람선. 예, 그랬죠. 맞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착각했던 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희망이 생긴 거잖아요. 전혀 희망 없이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이거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희망이 생긴 거고, 그 희망 때문에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겼던 거죠. 나를 비웃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제 만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가지고 있던 자동차가 한 대 있었는데 그거 판 돈이 500이었어요. 그 5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제 그런 아주 뭐 스토리가 좀 기니까요. 하여튼 그런 파격적인 그 마케팅들을 살기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것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500만 원 가지고 사무실도 없이 시작을 했지만 4년 후에 코스닥의 상장을 추진할 정도로 키울 수가 있었죠. 그럼 그 당시에 그 회사가 요즘 이제 결혼 중개업소는 듀오가 되게 예. 꾸준하게 잘하고 있잖아요. 듀오하고 뭐가 막상막하였나요? 그 당시에? 그때 제가 웃겼던 게, 저는 제가 한국에 이거 봤잖아요. 이름이 뭐였어요? 그 회사 이름이? 듀비스라는 회사였어요. 듀비스. 그때
지금 그때 당시 가장 큰 강자가 듀오라는 회사하고 선우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아, 선우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아. 삼강이었어요. 삼강. 3대 회사. 듀스까지. 그럼 듀비스가 이제 사랑의 그러니까 사랑의 유람선 마케팅으로 이제 성장했던 건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느끼는 건 신뢰를 하신 거잖아요, 그 선배분을. 근데 사실 신뢰에 대한 받으신 거는 배신이고, 사실 모르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는 것보다 아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을 때는 배신감이 너무 클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이제 여기 예비 창업가들, 저를 포함해서 동업자나 혹시 파트너 업체가 이렇게 배신을 할 것 같으면 미리 어떤 식으로 하면 그런 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노하우를 하나. 모르는 사람을 조심하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을 조심하면 돼요. 원래 사기는 아는 사람한테 당하는 거예요. 아. 믿으니까. 모르는 사람은 의심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의심이 있으니까 냉정하게 보고 냉정하게 평가하고 거래하고 하지만 네. 아는 사람은 그 룰에서 벗어나서 좀 개인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 비즈니스에 있어서만큼은 아는 사람도 좀 의심을 해야 그러니까 되는 걸. 그러니까 의심을 한다는 얘기가 네네네. 아니라 그러니까 기본적인 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즈니스 네네네. 룰. 네. 그 룰대로만 하면 돼요. 근데 아, 아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룰을 특별한 무시하고. 룰을 적용한다든가 아.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 근데 이번에 성공 스토리를 알기 전에 또 한 가지 굉장히 특별한 이슈가 있어요. 그건 먼저 한 번 더 짚고 갈 텐데 제 심장이 떨리고 있어요. 성공 가도를 달리시다가 굉장한 성공 가도를 달리시다가 4인조 강도단한테 납치되셨었죠. 네. 그때 당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었는데 그리고 나서 우울증도 심하게 겪으셨고 그리고 나서 무려 7년간 세계 여행을 다니셨어요. 다 접고 사업을 접고 이 7년이 여러분 잘 사업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네. 이 이야기를 좀 듣고 싶고 어떻게 보면 그 인간 임수열에 대해 좀 궁금해지는 부분인데 그 여행 중에 어떤 걸 느끼셨는지 그리고 그 여행하고 와서 그 비즈니스 할 때 도움이 되셨는지 그런 것들이 정말 궁금합니다. 진짜. 일단 여행을 하면서 느낀 거요. 네. 여행을 하면서 느낀 거는 아, 정말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행복하다 불행하다라는 기준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자기 기준이라는 거죠. 사실은 딴 데 가보면은 더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제가 예전에 심지어 브라질을 갔을 때는 어떤 것도 봤냐면은 브라질을 갔는데 한번 그 우리 교포 분을 따라서 그 브라질 현지 사람이 운영하는 그 봉제 공장을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주택가로 가더라고요. 주택가로 들어가는데 대문이 엄청나게 커요. 근데 안에서 자물쇠로 다 잠그고 들어갔어. 그 개가 막 큰 개가 2마리가 있어요. 사람이 들고 나가고를 못하게끔 아주 탁 막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방이 한 4개인가가 있는데 방마다 바깥에서 자물쇠가 잠겨 있어요. 근데 그 하나 문이 열렸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은 그 집의 아이들이래요. 근데 학교를 보내지 않고 아동 착취라고 있잖아요. 7살, 6살부터 이런 애들이 안에서 재봉틀을 돌리고 있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그게 자기 아이들도 있고 또 다른 데서 온 애들도 있고 뭐 있겠죠. 섞여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돈벌이 수단으로 그렇게 그럼 그 아이들은 아무것도 그게 문맹률이 높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그러니까 정말 어려서부터 비참하게 꾸미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정말 그냥 좀 그런 과정 속에서 힘들게 하루 종일 노동만 하고 돈도 못 받고.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에 비하면 나는 되게 행복한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다 하더라도 여기서 그래도 먹는 거 따지면 그리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만 해도 그런 애들하고 비교하면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들다 혹은 내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 이거는 철저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착각이다. 나보다 더 심하고 나보다 더 괴롭고 최악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부지기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나에게 겪어진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별로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여기도 지금 임 대표님처럼 뭐 꼭 같지는 않겠지만 나름대로 힘든 과정에 있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한테 임 대표님은 그 임 대표님 어디 여행 네. 새로운 곳에 여행 같은 거를 좀 추천하시겠어요? 예, 저는 여행 되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그 제가 사실 한국을 떠날 때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던 게 강도를 만나서
우울증이 생긴 게 아닙니다. 아, 정확한 이유는요, 다른 데 있어요. 그래. 저는 이제까지 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겁이라는 걸 모르고 도전적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4인조 강도단한테 납치를 당했을 때 그때 하여튼 제가 그 통장에서 일일 인출 한도액이 1억씩 해가지고 일일 한도액이 3억이었는데 3억을 다 뺏겼어요. 통장 이체가 되고 그리고 이제 범인들이 잡히게 된 과정도 잔고가 많이 있으니까 직원한테 전화해서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까 현금으로 20억만 찾아서 건네줘라 이런 말을 시키게끔. 근데 직원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은행에 만나는 장소에 그 경찰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잡히면서 이제 제가 풀려날 수 있었. 그러니까 그러니까 풀어준 게 아니라 범인들이 잡혀서 풀려져 난 거죠. 하나가 잡히면서 이제 실마리가 풀린 네. 거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돌이켜 보니까요. 경찰에 의해서 어쨌든 구출이 됐어요. 이제 하나가 붙잡히니까 이제 다 자백을 하게 되잖아요. 계속 다그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김포공항 외곽 쪽으로 저를 끌고서는 이제 도망가던 중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거죠. 그 일행들에게. 너네 신원이 다 밝혀졌으니까 여기서 사람을 해쳐서 더 큰 죄 짓지 말고 지금 자수해라. 이제 설득 작업이 들어간 거죠. 근데 어쨌든 그 과정,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풀려나긴 했지만,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돌이켜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들은 저한테 공포의 대상이었잖아요. 그때는 어디 차 뒤트렁크에 아니요. 묶여 있습니까? 4인조니까 양쪽에서 이렇게 잡고 앞에 있고. 와. 그러고 다녔는데, 그때 당시는 제가 상대를 잘 몰랐잖아요. 근데 뭐 조직 얘기를 하고 막 이러니까 저는 뭐 폭력 조직에서 네. 이렇게 온 것으로 생각을 했죠. 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도망을 가거나 여기서 신고가 된다 해도 나중에 얘네들 그 협박대로 조직에서 조직으로부터 우리의 가족이라든가 이게 다 협박받고 음. 해코지를 당할까봐 되게 무서웠어요. 네. 그래가지고 시키는 대로 하고 또 그 무서움이 커지니까 공포에 이제 짓눌렸잖아요.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도망갈 기회가 분명히 한 두세 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몸이 얼어붙어가지고 공포심에 몸이 무거워진 거죠. 네. 그래서 경찰서에 들어갔을 때에도 이제 경찰들이 그때 참 우리 경찰들 그때 좀 문제가 있었어요. 대질 신문을 한다고 바로 옆에다 데리고 간다고 공포의 대상이잖아요. 나 싫다고 그랬어요. 그 방으로 간다는 게. 근데 가야 된다면 설득을 해서 가긴 갔어요. 근데 정말 조마조마하고 무서운 마음으로 진짜 도살장 끌려가는 소심정으로 그 문을 딱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딱 저를 보자마자 울면서 무릎을 꿇고 바지가랑이를 붙잡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그걸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은 거죠. 공포의 이거밖에 안 되는. 내가 그렇게 공포스러워했던 실체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그렇게 무서워하고 내가 그렇게 떨었고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고 평생을 자신감으로 살아오셨는데. 저 자신에 대한 그 뭐랄까 자괴감 같은 거 그런 게 엄청나게 심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우울증이 시작이 됐죠. 내가 너무 하찮은 거예요. 이제까지 잘났다고 살아왔는데 돌이켜보니까 내가 너무 바보 같고 못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충격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나중에 밝혀진 게 그 배후에 또 제가 정말 믿었던 분이 또 배우 조종자로 드러나고 수사에 의해서 배신이. 그러니까 원래 이제 모든 거는 아는 사람을 옆 사람을 조심하세요. 룰을 지켜야 돼, 룰을. 대표님 책에 뭐 인간관계가 사업의 성공의 열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일을 겪으시면 선배님 사건도 있었고 그런 일 겪으시면 사람을 못 믿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한때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믿습니다. 단지 믿더라도 내가 아까 얘기한 뭐 빚 보증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믿는다는 개념은 우리가 일하면서 일하는 파트너를 믿을 수 있고 거래처를 믿을 수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제가 영서샘을 믿을 수 있고 아니요 외회가 있어요. 믿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런 거는 돼요. 그 대신 그 믿는다는 것과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뭐 빚보증을 쓴다든지 어떤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것과는 틀린 거죠. 그게 믿는다는 걸 저는 오히려 요새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는 오히려 상대에게 그러니까 저를 실망시킬 기회를 자꾸 던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래서 그거는 그거대로 깨끗하게 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믿어요. 실망할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믿습니다. 그게 사는데 훨씬 도움이 되는 거예요. 믿되 그 친하다고 그래서 룰을 어기진 않는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꼭 그렇죠. 비즈니스적으로만 가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사람을 믿는 거니까. 왜 7년 만에 돌아오셨습니까? 이건 좀 이유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남미로 해서 북미로 해서 유럽으로 그다음에 한국에 와서도 뭐 이곳저곳을 많이 다녔어요. 다니면서 저는 이제 그걸 여행이라고 보지 않고 방황이라는 표현을 써요. 네. 방랑.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미래에 대한 계획 없이 방랑. 그냥 방랑을 했어요. 방탕을 안 했습니까? 돌이켜보면 근데 이제 이 방랑을 했는데 왜 이제 돌아왔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엄밀히 말하면은 이제 그때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계기는 됐어요. 그게 이제 제가 정치적으로 그분을 뭐 지지한다든가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약간의 이제 좀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원래 그런 사고가 터지기 전에 회사가 여의도에 있었어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있었고 바로 맞은편에 호텔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야근을 하거나 몸이 피곤하면은 그 앞에 그 사우나를 자주 이용을 했어요. 그러면 자주 국회의원을 만나요 거기 가면. 근데 이제 그때 자주 보던 분 중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좀 이제 말 인사하고 그렇게 지내겠죠. 근데 이제 한 번 어느 날이었냐면은 그 정몽준 의원하고 후보 단일화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만났어요 또. 그래가지고 덕담을 나눴죠. 축하합니다. 저 오늘 좀 멋있게 하세요. 이기세요. 뭐 이렇게 덕담을 나눴어요. 뭐 열심히 하겠죠. 뭐 웃으시고. 하여튼 근데 낮이라 시간 사람들이 별로 없을 때였는데 사우나에서? 사우나에서 사우나 적감을 하고 서로 다 벗은 상태에서. 벗은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샤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빡 샤워를 하고 있는데 뒤에가 되게 시끄러운 거예요. 이 뒤를 돌아봤더니 그 냉탕 있잖아요. 냉탕에서 막 이 노무현 전 대통령 막 깨부락지 헤엄치고 풍덩풍덩거리고 잠수하고 막 시끄럽고 막 장난이 아닌 거예요. 되게 재밌게 놀아요 혼자. 그래서 웃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막 웃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머리를 극적 긁으면서 나오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나와서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그 휴게실로 가서 주무시더라고요. 그 자리에 누워서. 근데 저도 그 옆으로 가서 누워서 이제 잠깐 누워 있는데 딱 눕자마자 정말 코를 드릉드릉 골면서 주무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되게 중요한 날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쉽게 자는 거, 야, 이 양반 마음이 정말 편한 사람이구나. 정말 평화로운 사람이구나. 세상 걱정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하여튼 이제 이게 이제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당선이 됐잖아요. 당선이 됐을 때 이제 제가 야근을 하고 나오는 길에 바로 옆에 그 길가에 차 위에 올라가서 지지자들 사이에 휩싸여가지고 막 환호성을 이렇게 하고 있죠. 저도 지나가면서 축하합니다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웃으면서 이렇게 뭐라고 하시면서 손을 흔드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인간 노무현의 화려한 영광의 시작이구나. 멋있는 인생의 시작점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7년이 지났죠. 정치를 한 것을 후회하면서 스스로 인생을 마감을 하셨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는 그 앞전에 평화로웠던 모습이 오버랩이 되고 내가 실제로 인생의 화려한 절정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사실은 개인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파멸의 시작이었던 거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현재 아무리 즐거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내가 현재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무 현재에 빠져서는 안 되겠구나. 왜? 이게 정말 슬픈 일인지 괴로운 일인지 혹은 정말 기쁜 일인지는 시간이 흘러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재 상황에 너무 몰입해서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너무 즐거워서 뭐 날뛰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 네, 그냥 매 순간을 다 알 수 없잖아요. 우리 미래는 알 수 없는 미래를 그냥 희망하고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게 최선이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게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몇 년도에 귀국하신 겁니까? 귀국은 정확하진 않은데요. 한국에서 한 3, 4년 또 이렇게 돌아다녔으니까. 그리고 또 중간에 나갔다 오고 들어오고 했으니까. 정말 큰 깨달음이셨던 것 같아요. 새로운 시작을 하시면서 보통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면 아마도 그런 경험 때문이셨는지 좋은 일을 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면 천사 프로젝트로 해서 이렇게 뭐 1000개 회사에 마케팅 컨설팅을 돈을 따로 받지 않고 이게 약간 하셨던 일도 있고 그리고 보면 그 전에는 마케팅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그런 전략들을 이 최고의 습관이나 아니면 절대 습관에서 알려주셨잖아요. 이걸 보면은 대표님은 굉장히 마케팅에 도가 트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좀 그래도 마케팅에서 이렇게 잔뼈가 굵으니까 내가 느끼기에 요것이 마케팅의 본질이다. 내가 생각하는 마케팅 본질은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뭐라 그럴까요? 마케팅의 본질 이거는 정답은 아니고요. 네네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그 루트가 있어요. 비행기가 있든 뭐 기차가 있든. 네. 마찬가지로 뭔가 우리가 정답을 찾거나 아니면 어떤 목표를 이루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 중에서 단지 제가 잘하고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항상 저는 힘이 없을 때였어요. 사업을 할 때는. 그 다음에 제가 도와주는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큰 비용을 사용하면서 그 뭔가 어떤 성과를 이뤄내는 방식은 일단 기본적으로 배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쓰지 않으면서 어떻게 최소의 비용을 들이면서 돈을 쓴 것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죠. 그리고 그러한 방식으로 자꾸 하려다 보니까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성공하는 케이스들도 많이 나오게 되고. 이제 그런 사례들을 모아서 이제 책을 내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혹시 그 사랑의 유람선 같은 경우에도 자본금 500만 원으로 해서 억대의 효과를 냈으면 요새도 젊은 청년들이 이 마이크로 창업, 소규모 소자본 창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대표님의 이런 마케팅 전략에서 배울 수 만한 쓸만한 노하우 2가지 정도만 전략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일단 첫 번째는 모든 상황은 다 틀려요. 그래서 여기에 맞는 정답이 여기에 맞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기 어렵고요. 단지 그 처한 환경을 전체적으로 보고 가장 적합한 게 무엇일까를 고민해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좋은 방식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어야 돼요. 남이 할 수 있는 일을 좋은 방식이라고 따라했다가는 네네네. 안 되겠죠. 자기가 현재 자기의 능력에 가장 맞는 수준에서 해야 되겠죠. 제가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책을 읽으시고 그 500만 원 들여가지고 한 1억 이상의 효과를 얻은 그거를 따라한다고 서울시에 가가지고 서울시 광장을 500만 원에 계약하고 찾아온 친구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엄청 말렸던 기억이 있는데 상황마다 틀린 겁니다. 그때는 그게 먹히는 논리였었고 상황이었고 지금은 또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에 맞는 또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죠. 단 원칙이 있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다. 나는 약자다. 그걸 인정하면 돈을 쓰는 방식을 안 찾게 되는 거죠. 오히려 인정해서 인정해야 돼요. 배제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숙련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네.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아마추어 시절이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이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어떤 마케팅이 됐건 비즈니스맨이 되건 그런 걸 원한다고 하면은 그 전에 분명히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을 걸 감안을 해야 돼요. 그 과정이 왜 내가 이렇게 능력이 없지 이런 한탄을 할 게 아니라 숙련이 돼가는 하나의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많은 그 기운 빠지지 않으면서 많은 그 경험을 해야겠죠. 대표님들은 그럼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수많은 천사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마이크로 자본가들을 만나보셨을 텐데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내가 이 사람한테는 정말 투자하고 싶다, 정말 뭐 같이 해주고 싶다라는 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요인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다면. 아무래도 우리 그 사람은요, 네. 그 이 감성의 동물이잖아요. 감정이 아주 정말 인간적 매력이 있는 친구들, 아이템보다는 인간적 매력이 있는 친구들에게 마음이 가죠. 정말 예의 바르고 정말 긍정적이고 항상 웃고 인사 잘하고 그럼 이뻐 보여요. 이쁘니까 뭔가 저 도와주고 싶죠. 네. 그러니까 그 힘이 없을 때는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 매력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힘이 없다면. 저는 인간적 매력이 많은데 왜 못생겼다고 하셨을까?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아까 그 나이대별 사람 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창업간에 대해서도 나이대별 변화가 있으셨어요. 맞아요. 창업이요. 네. 네. 지금 20대 창업하셨으니까 20대, 30대, 지금 30대시죠? 하지만 40대까지. 네. 좋으신 걸 숨기지 못하시는.
사춘기 소녀시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달라진 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항상 인정을 하는 게 제가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경험이 쌓이고 나름대로 경험이 뭐 이런 그 숙련도가 높다고 해서 네. 제가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바로 핵심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뭐냐면 저 역시 그 앞전에 서투른 과정이 하나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그 서툰 과정은 항상 적은 비용으로 통과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항상 시행착오를 각오하고. 네, 저는 시행착오 각오하고 그 다음에 이만큼의 어떤 결과물을 기대하면서 어떤 일을 시작은 하지만 시작이 아주 비루할 수 있다라는 걸 각오를 하죠. 와. 그러나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서 차츰 그 우리 보통 워밍업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아무리 자동차가 100km로 달리고 싶다 그래도 시동 켜자마자 5단 넣어버리면 꺼져버리잖아요. 1단부터 차근차근 가듯이 저는 그 과정이 그것이 정말 능력이 있건 없건 프로건 아니건 분명히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투자 금액을 리스크를 최소화하시는 거군요. 예, 저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통과해야 되는 그 아마추어 과정 혹은 그 비루한 과정 아주 힘든 그 고통의 과정을 아주 적은 비용으로 통과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통과한 건지, 이게 지금 진행 중인 건지, 이게 아직도 시작을 안 한 건지, 이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게 가장 그 창업자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부분, 인식 부분일 것 같거든요. 이 정도면 그래 내가 본론으로 들어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일단 먹고 사는 걱정이 없을 때까지는 어렵다고 봐야죠. 아, 그 전까지는 절대 예. 계속 리스크를 네, 최소화하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돼요. 우리가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요. 그 세계에서 가장 큰 그 체인점이 서브웨이잖아요. 네. 예. 서브웨이도 사실은 대학교가에서 6년인가 7년간을 아주 조그만 매점으로 지내면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을 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했고 그래서 성공한 거거든요. 처음부터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일을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다 욕심이 있어요. 가장 빠지기 쉬운 착각이 뭐냐면 나는 특별해요. 나는 다 잘 될 것 같아. 남은 다 죽어도 나는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힘을 모두 전력을 기울였을 때 더 큰 결과가 얻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내가 1억이 있으면 제 주장은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해서 그 어려운 과정을 버티고 최소의 비용으로. 근데 보통은 시작할 때 1억이 있으면 1억을 더 구해가지고 그렇죠. 2억으로. 그러면 이제 나중에 빚을 더 1억 더 지죠. 그래서 한 3억 지는 거죠. 그런 과정인 거죠. 그러면 아주 쉽게 매출이 어느 정도 먹고 살 정도 나온다 하면은 도전을 시작해 볼 수 있다. 아니요. 그 전서부터 도전이 이미 다 된 거죠.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도전이니까.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그 얘기하는 지금 이 일이 언제 될 것이냐라고 뭔가 터닝 포인트로 삼을 만한 거는 그렇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걱정이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가 돼야. 그것이 투자가 됐든 아니면 매출이 발생해서든 뭐가 됐든 기준은 여러 가지니까요. 근데 그때까지는 정말 헝그리 정신으로